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회의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로 인간개발연구원이 40년 전통을 하였다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연사로 된 것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참 모임 이렇게 몇 번 다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가 좀 많은데 여기 분위기가 상당히 가족적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자장 맡으신 송민호 교수님께서 제 선배 교수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은사입니다. 제가 송민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갔는데 추천서 써주시고 또 송민호 교수 그때 학부 때 도시경제학을 강의하셨는데 그때 제가 수업 들었던 내용이 제가 버클리 가서 미시경제학 듣는데 시험 문제 고대로 나와요. 제가 미시경제학 A+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을 내실 때 진짜 똑같은 문제가 거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런 뜻깊은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방금 소개드렸듯이 중국과 사창면한 큰 두 개 화두를 같이 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책이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실물을. 지금 처음 봤는데 상당히 두꺼운데 그 내용을 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제가 다 쓴 것이 아니고 이 챕터마다 다 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게임, 스마트 헬스, 농업 이쪽은 다 장별 저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중국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쓴 그러면서도 또 기술을 같이 보는 굉장히 유능한 팀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걸 자세히 소개하기 어렵고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특별한 챕터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강의가 좀 보완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좀 이론적인 걸 소개하고 중간에 이제 각 산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책과 큰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는 큰 관점은 이 중국과 4차 혁명이 큰 한국 경제의 어떤 지금 도전이고 또 위기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또 커다란 기회다 이런 식의 어떤 라는 생각이고 한국의 산업의 논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한쪽만 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4차 혁명 책이 많이 나왔지만은 저희 책의 유일한 어떤 특색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어떤 책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전이라는 면에서는 위기이고 또 동시에 기회란 것은 이제 제가 하는 슌페터 학파 경제학에서 새로운 파라다임 혁신의 등장이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는 이 선발자들은 기존 기술에 익숙해 있고 기존 기술에 강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데 있어서 좀 꺼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수발자한테 기회란 것인데 이상하게 이번 도전은 선진국이 먼저 치고 났다는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후발자의 추격에 대한 선진국의 어떤 이 복수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진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큰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라기보다는 위협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국내 차원에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를 나눠 보면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똑같은 출발상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책도 좀 더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4차 혁명 또는 좁혀서 인더리 4.0은 선진국에서 나와가지고 개도국에 많이 설치됐던 신흥국에 갔던 공장들이 다시 이제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리쇼링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어서 특히 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아시아한테 위기죠. 그래서 위기인 측면이 일단은 존재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런 4차 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화와 분권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틈새가 발생하고 또 기존의 어떤 우위성을 파괴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새로 어떤 그 기업 기회 창출 면에서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꼭 자기가 기술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만 해도 많은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걸 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중국을 살펴보는 이유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에 보는 어떤 시각은 산업별로 비슷한 틀을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4차 혁명이 주는 어떤 기회성을 보고, 근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보면 각종 어떤 그 규제라든가 또는 미흡한 어떤 그 법령 규제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잘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은 용어로 시스템 실패라고 이제 정합니다. 시스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이제 각 산업별로 혁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은 여러 주체들이 잘 서로 그 사너지가 발생해서 기업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인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법률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인 시스템 실패가 뭔가, 그걸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패 또는 시스템 미스매치가 뭔가라는 관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비해서는 중국과 대결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분업할 것인가, 이런 어떤 다양한 모드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있다는 측면은 시스템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요새 좀 많이 사례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인데,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같은 스마트팜을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새만금 개발지에 하려고 했더니 농민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못하게 되는 반면에, 이런 중소기업들은 농민들이 거부감이 적어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된다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같이 하는 그런 농업을 해가지고 주로 유기농 채소 같은 걸 많이 팔아가지고 이미 지금 도시에 지금 차로 배달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그리고 생산성이 30배 됐답니다. 30배. 그래서 이 바닥이 물이에요, 물. 흙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입니다. 이거는 이 기술이 이게 지금 카이스트 학생 2명이 창업한 기업인데, 초초에 지금 뭐 카카오 같은 온갖 기업들이 여기 투자하겠다고 투자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 그만 받는다고 사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이 학생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이미 다 존재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는 것이고, 바로 기회를 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봐서 세계경제 포럼이 계속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는데 3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보고서 되겠고, 그중에 이제 일부를 조금만 이제 소개할 텐데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까지 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파괴적 신이라 가지고 4차 혁명이 그대로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또 한 번 이제 부흥기를 맞는 그런 시나리오고, 반면에 잘못되면은 파편화 해가지고 이제 각종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또 어쪽에서는 보호무기가 등장해가지고 지구가 여러 도로 쪼개지면서 세계 불황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이미 보고 있더라. 그쪽으로 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트럼프하고 중미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쪽 시나리오는 뭐냐면 부작용 교란 시나리오. 이건 뭐냐면은 사책을 통해서 각종 생각지 못했던 윤리적 문제, 또는 뭐 개인 정보 보호, 이런 문제들이 자꾸 문제가 터져가지고 진전이 안 되고 정치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 혜택은 뭐냐면은 기술 발달에 따라서 환경 폐해가 계속되고 기후 분해 대책 못 해가지고 가뭄이 발생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식량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기후 문제가 커져가지고 정부나 대기업보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계화 대신에 지역화가 진행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네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아직도 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경제 포럼의 입장이고, 지금 봐서는 지금 네 요소가 다 존재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4천 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꼭 될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보호무역지가 지금 올해는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죠? 중미 간의 갈등. 4천 명 가치 사설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사물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IoT를 통해서 모으고 그것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가지고 각종 맞춤 생산 또는 그걸 AI에 처리해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기본 과정이 이제 간단하게 측면 보면은 4천 명의 어떤 그 기본 가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종목마다 좀 그 중소기업한테 진입 장벽이 좀 다르죠. 가령 뭐 AR이나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그런 산업이고, 반면에 공유 경제라든가 3D 프린팅 이쪽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래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진입 장벽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송 선생님 말씀대로 송 선생님 추천해가지고 작년에 그 독일 하노버 메세라고 이제 4천 명이었던 현장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갔던 날 동시에 메르켈이 지나가더라고. 거기 와가지고 메르켈 바로 옆에서 봤는데, 그다음에 4천 명 그 하노버 박람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지멘스 공장을 갔던 이 그림인데, 같이 이 그림이 보면 이게 그 공장의 노동자 그림 옷이 꼭 옛날 뭐 그 나치 시대 독일 옷 같은 좀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멘스에 제공한 파워포인트인데 보시면은 암브레트 공장이 그 공장 안에 유닛이 몇 군데 같이 있는데, 제 놀란 것은 그 중에 그 EWA라는 공장만 스마트 팩토리로 바꿨고 그 옆에 있는 GWA는 옛날식의 그냥 자동화 생산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장 무조건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성격과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기업이 선택할 사항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옆 공장인데 하나만 스마트 팩토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1.0, 2.0, 3.0, 4.0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1.0은 이제 산업형 초기니까 그 이제 기계화고지고, 그다음에 3.0이 이제 자동화죠, 자동화, 오토메이션이고, 그다음에 4.0은 자동화를 넘어서 데이터를 붙여서 센서를 붙여서 데이터를 모으는 스마트 공장이 4.0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아직도 동아시아 공장들은 이 자동화도 안 됐어요, 사실. 화학 기업도 사실 자동화만 해도 사실은 많이 원가 경이 나오는데 자동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3.0, 4.0을 같이 하는 리프로깅 전략이 이제 도약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미 자동화된 것이 1995년도입니다. 지멘스는 95년도에 자동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간 것이죠. 근데 한국이나 동아시아 기업들은 아직도 자동화도 안 됐어요. 아직도 이 대량생산이 돼 있죠. 포드 지점에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화하고 스마트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화가 되면은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한 목적은 시장에 더 빨리 가고 유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효율성 높이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목적과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로 보면은 이걸 통해 생산성이 9배 늘어났다 합니다. 이 지멘스 공장의 경우에. 그래서 그 기본 방법은 뭐냐면은 공장이 처리하는 데이터 수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는 하루에 공장이 처리하는 데이터 수가 5천 종류였다면은 2000년에는 5만 개. 그다음에 스마트가 완성된 2015년에는 50만 개를 데이터를 처리한다. 50만 종류 데이터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장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미리 대응해서, 과거에는
사후 대응하는 리액티브라면 이제는 미리 대응하는 프로액티브로 바꾸면서 인간에 의한 오류를 줄여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용수는 불면이에요. 이 공장이 27년 전부터 계속 1,4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부는 사람 바뀌고 사람이 하는 일도 바뀐 것이죠. 특히 이제 사람당 관리하는 기계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장당 관리하는 데이터 수가 늘어나고 사람당 관리하는 기계 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9배 늘어났다는 얘기죠. 불량품이 뭐 엄청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를 이제 실증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지표를 쓴다면은 공장에 처리한 데이터 수가 증가했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의 모든 부품에 그러니까 모든 공장의 그 부품 이것들이 하나 인간처럼 아이디가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다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는 많은데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형식화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식의 것이 스마트 혁명이란 것이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걸 통해서 공정혁신, 다시 말해 효율성이 늘어나는 걸 통해서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 이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해지겠죠. 또 한 측면은 이제 제품혁신, 다시 말해서 생산이 유연해지고 제품 다학화 가능해가지고 신제품이 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진출한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기업 경우에는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유연 생산해지니까 새로운 제품이 개발 가능하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전에 이 사례가 보니까 이 기업이 신문에 났던 사례인데, 트럼파스트라는 이 플라스틱 배관 만드는 그 회사인데,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온갖 데이터들을 형식화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오류를 줄이는 그런 것을 달성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량도 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유연성에 가능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도 훨씬 더 가능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 지면스한 비슷한 효과를 달성한 우리나라 기업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제가 방문했던 위더스 코리아인데, 여기는 청테이프 만드는 이제 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래됐지만은 점점점 중국과 경쟁 때문에 2013, 12년도에 회사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진공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장 시설 자동화한 이후에 경쟁력이 회복되어 다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원가 절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없었더라면 이 회사는 그야말로 문 닫았을 것이고, 그게 종사하는 종업원들 다 이제 실직이 됐을 텐데 회사가 살아났단 말이죠. 스마트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사람 어떻게 사람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냐?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 더 뽑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자동화하면은 이제 사람을 덜 쓴다 그러는데, 사람 고용은 회사의 매출의 증가에 비례하죠. 매출이 늘어나면 사람 더 쓸 수밖에 없고 사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의 성격, 사람의 종류는 바뀌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은 늘어난단 말이죠.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 정부 지원 사업은 평균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만 알고만 안 돼요. 이건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에요. 사실. 훨씬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좀 늘렸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5억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몇 년간 50억까지 썼는데.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은 4차 혁명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래서 수단이라는 측면은 아까 말한 좀 더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4차혁명을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4차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런 식의 보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기 회사 영역에서 어느 쪽인가 선택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어떤 식의 돌볼 것인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초기 혁명이 한국한테 일본을 넘어서는 어떤 기회창이었었죠. 일본이 아날로그에 기반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디지털 기술을 출현했을 때 지체했단 말이죠. 선발장에 빠졌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4차 혁명은 오히려 한국이 잘못하면 선발장에 빠지고 중국이 추격하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지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큰 가능성이 열다는 면에서 중소기업한테 제일 환영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4차 혁명 기술이 여러 한계가 아직 있는데 가령 3D 프린팅은 가령 뭐 자동차 산업이라면은 그 부품 재고 관련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것들을 소량으로 만들어도 항상 그 자동차 부품을 막 10년씩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품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유용한 디바이스죠. 그래서 B2B는 좋은데 규모 경제가 없기 때문에 B2C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맞춤 생산 이외에는. 그리고 IoT 같은 것도 그때 가서 제가 보니까 이제 큰 스타디움 경기장을 좌석을 다 이제 IoT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디가 빈좌석인지 바로 한다는데 그것이 아직 무선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IoT가 무선으로 되는데 좀 아직 한계가 있어요. 다 유선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그 IoT가 확산되는데 기술적 면에서 한계가 있고 특히 공장 같이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안 됩니다. 다 유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한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들어가서 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다룬 그 8개, 9개 산업에서 다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일부만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박스인데 이 박스가 이제 보는 시각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중국 대비 한국 기술력이 높은지 비슷한지 약한지를 배워봤고 이쪽 수직으로는 한국과 중국 시장의 개방도가 또는 규제 정도 얼마나 높은가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쪽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스마트팜, 일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직 중국보다 기술이 높다. 그리고 한중 모두 다 시장이 좀 덜 규제적으로 개방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직접 진출하는 그런 중국에 가는 그런 모델이 이제 가능하겠죠. 반면에 이쪽 공유경제 자동차 자전거 이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훨씬 알 수 있죠. 모바일 결제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반면에 한국 시장은 규제가 돼 있어가지고 중국이 그렇다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계속 방어하되 오히려 중국 모델을 모방해가지고 한국에 쓰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죠. 제가 들으니까 최근에 KT가 중국 최대 자전거 공유 업체인 오포하고 제휴해가지고 한국에 중국과 똑같은 자전거 공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바로 그런 것도 이쪽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기술력이 강하고 한국은 아직 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 박스는 뭐냐면은 한중이 비슷해 기술 수준이 비슷한데 한국은 개방돼 있고 중국 규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국 규제가 많아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데 기술력은 비슷합니다. 이런 건 이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예상이 되고 선점 전략 또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중국 진출을 신중해야 된단 말이죠. 반면에 한국이 아직 기술이 좀 약간 우위가 있는 분야인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같은 한국이 높은데 중국 시장이 개방된 반면에 한국 규제인 기업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시장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를 추진하되 중국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양한 진입 모델을 가지고 진입을 해볼 시대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중 간의 기술력과 시장 규제에 따라서 다른 진입 모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러프하게 제가 생각해 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각 장별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사 보면은 게임은 원래 한국이 제일 잘 나갔던 분야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다 쓸었는데 중국이 금방 배워가지고 지금 오히려 중국이 지금 우위로 들어섰고 특히 그 계기가 한국 게임의 우위는 PC에 기반한 게임 우위를 가졌는데 모바일에 기반한 게임에서는 중국이 먼저 앞서 가렸어요. 하지만 한국이 PC에 기반하다 보니까 한국이 PC에 추진하는 선발점 중에 빠진 사이에 중국은 PC보다 모바일 기기 전파가 빨라가지고 중국 모바일 기기 게임에 가면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한테 다 배워가지고 한국 기업을 중국 시장에서 규제를 통해서 막아오는 사이에 다 배워가지고 중국이 따라온 어떤 산업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도 한국처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제를 만들어 가지고 게임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과거 한국처럼 중국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중국 시장 게임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VR에 기반한 게임 이런 게임은 아직 규제가 양국 다 덜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VR은 중국 정부 규제가 아직도 미작동하고 있고 우리 한국 경우에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하드웨어 제조사 삼성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가 있고 콘텐츠 개발은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선도하는 이런 식의 어떤 하드웨어와 콘텐츠 개발을 같이 협업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한다면은 상당히 유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신에 기존의 아이템 개발형 게임 전략에서 플랫폼 기반한 생태계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VR 게임에서는 아직 지배적인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좀 선점 전략을 구사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다시 중국을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C에서 한국이 이겼다가 모바일에서 한국이 졌다가 다시 이제 VR 같은 새로운 종류의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헬스는 일단은 한국의 기술적으로는 중국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신기술 수용해서 한국이 지체하면은 금방 이 분야도 중국이 기술적으로도 따라올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그런 쪽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원격지로 관련법이라든가 또는 공간관리 서비스, 의료기기법 등으로 이런 제도의 경기성 때문에 이 스마트 헬스 사업의 성장이 좀 지체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창업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3대 IT 서비스 기업이 이 엑셀레이터로서 많은 수의 스타트업을 밑에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이 기회를 놓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주도권 다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빨리 이 분야에 있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섬허용하는 이런 쪽은 요새가 가고 있다 그러는데 좀 더 그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 보면은 스마트 헬스케어 일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 기회이단 말이죠. 그런데 관건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효용성을 제공하고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R&D가 부족하면은 쉽게 실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고객 니즈에 분석한 R&D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고객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 니치를 잡아가지고 네트워크 외부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야 넘어가는 이런 식의 어떤 단계적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지배력은 누가 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냐가 먼저 관건이기 때문에 혼자 달려하면 안 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과 제휴 및 M&A를 통해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저희들이 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요새 이제 한국에 저는 IT 이후에 이제 유망한 선도상을 꼽는다면은 저는 이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데 한국한테 진짜 제대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화학 그 합성 의약품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시간이 올라가지고 한국이 어려운 산업이고 오히려 유일하게 인도만 제너릭 카피 약품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제 새로 이 바이오 약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그 합성 화학품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덜하고 임상 통과도 쉬워서 개발 비용도 줄어드는 새로운 기회창이 열렸단 말이죠. 특히 그 한 분야인 바이오 시밀러는 한국 기업이 선도예요. 지금 한국이 선도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지금 삼성 같은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메디톡사 같은 유전자 제조업 기업, 신라젠, 제넥신 등 신약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 그 전통적인 계약 기업들이 자기가 기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체한 사이에 한국에 들어갔단 말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기회창이 열린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의 이제 전체 제약품 시장에서 이런 바이오적 제품이 지금 20% 가까이 된다는데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한테 저는 IT 다음을 꼽는다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2000년부터 이명박 정부부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특허도 많이 나고 논문 많이 나가지고 이제 기술도 쌓였고 이제 상업화한 단계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부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국 같은 차세대 어떤 그 성장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존 약품들이 특허가 2020년까지 만료된단 말이죠. 만료되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아직도 조금 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윤리법 또는 그 유전자 기술에 있어서 규제가 또 많이 있는 거지. 이것들을 빨리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쪽은 좀 더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오약품 제조 전문 기업, 그 CMO 같은 모델이 중소기업한테는 맞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도대체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오픈마켓, 종합몰, 그다음에 B2B, B2C, 이코머스 플랫폼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한참 공부했는데 그 영어부터 정리하면은 온라인 비즈니스는 크게 전자상거래와 플랫폼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플랫폼 사업자로. 그래서 이코머스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가 파는 거예요.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개업자입니다. 그래서 가령 알리바바는 양쪽 다 하는데 가령 중국의 알리바바는 플랫폼 기업이죠. 그러니까 중개만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2등 기업인 징동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두 개 다 하죠. 아마존 사실.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미국의 아마존이 대표 기업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아마존은 순순히 플랫폼 기업이고 알리바바는 플랫폼 기업이고 아마존은 중개도 하고 자기 직접 자기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 양쪽을 다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 쿠팡도 전자상거래도 하고 플랫폼도 하는 양쪽 다 흔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베이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기업들이 다 헷갈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플랫폼으로서 그 네트워크화 규모 경제를 추구하는 반면에 징동은 이제 좀 더 하이엔드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자기 체계화해서 물건을 파는 식으로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완전 오프라인 유통은 거의 죽어가지고 계속 지금 전통의 백화점 많이 출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품이 다 온라인 쪽으로 유통이 바뀌었다. 그죠? 온라인 매년 40%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도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현대, 롯데, CJ 등 대부분 온라인 종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마켓 옵션 같은 오픈마켓이라는 이제 C2C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각종 많은 신종 전자상계 기업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셜 커머스 기업과 온라인 전문몰인데, 대부분이 다 적자예요. 그럼 누가 흑자 보고 있느냐? 이 온라인 전문몰이 온라인 전문. 가령 뭐 스타일란다, 하핑, 미아비스 같은 기업들, 이것들은 뭐냐면은 자기 책임하에서 묵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세그먼트 잡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온라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온라인형 OBM이야. 온라인형 OBM. 그래서 물건을 이 스타일란다 같은 의류 기업은 물건을 OEM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에 자기 힘으로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전문몰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소소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한테는 맞고 또 흑자를 보고 있는 어떤 그 유일한 모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종합전자상거래나 플랫폼 기업은 형태 모델은 중소기업한테는 맞지 않아요. 중소기업한테는 오히려 그 특화한 전문몰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규모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만 봐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노리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특히 직구에 대한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스타일란다는 이 알리바바에 입점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만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중국 고객들한테 관세를 대신 부담해주고 직접 EMS로 발송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중소기업한테는 가능한 모드로 일단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이제 뭐 굉장히 큰 화두인데, 한국이 사실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일찍한 나라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컨셉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큰 도시 자체를 거대한 센서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갖추고 양방향성을 가지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 커다란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그런 걸 이제 상징한 것이죠.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선진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머징 마켓, 새로운 도시를 많이 건설하는. 그래서 중국이 여기 가장 적재이고, 또 중국 정부가 3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6부터 2020년 사이에 약 1조 위안, 182조 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수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거 이제 한국의 과거 스마트인은 그때 UCT라 가지고 이제 UCT 개념에서 주로 한국 ICT를 기반한 어떤 것이고, 일부 이제 뭐 해외 진출한 게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토탈 솔루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좀 스마트 컨셉을 좀 바꿔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보면은 중국 시장 진입할 때 뭐 과거에 한 것처럼 전체 뭐 큰 지역을 몽땅 개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벨로퍼 개념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외국한테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대신에 틈새를 잡아 가지고 중국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기업에 각종 일부 솔루션 판매라든가 운영, 또는 뭐 스마트홈,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기술을 기반한 그 세부 틈새 전략을 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그 디벨롭하는 방식보다는 적절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체적인 어떤 디벨로퍼는 중국이 꽉 쥐고 있고 안 줍니다, 이거한테. 그래서 걔네들의 끼어들어가 일부 부분을 내가 제공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틈새 전략이 한국 기업한테는 적절한 형태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뭐 현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화가 되고, 특히 이제 도시 재생 쪽으로도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개념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한국은 한국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기술을 쌓은 다음에 또 해외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일부 산업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고 크게 정리하면은 중국과 4차형을 결합하면은 한국 중소벤처한테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농업, 게임,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 결제까지 들여다봤는데,
특히 이제 한중 모드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은 협업할 것인가, 아니면은 분업 관계 이런 식의 다양한 모드를 시장에 따라 다른 모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은 이제 양쪽의 그 기술 수준과 양쪽의 시장의 어떤 규제 정도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에 대한 측면만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추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공동 연구, CRO, CMO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소벤처한테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의 경우에도 틈새 지향적인 각종 앱 개발 및 웨어러블, 모바일 기기 등이 중소벤처한테는 사업 기회가 되겠죠.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 경우에도 아까 예를 들인 만나 CA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농업 생산 방식이 가능하고 이런 면에서 중소벤처는 기회가 열리고 있단 말이죠. 네, 온라인 결제 시장 또 이제 토스 사례처럼 굉장히 특별한 목적의 온라인 결제, 그래서 환전, 선물하기, 더치페이, 축의금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틈새 분야의 어떤 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가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규제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비처방약은 인터넷 발매 허용했습니다. 아직 한국 인터넷에서 약을 못 사죠. 그래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아직 비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일부는 공개했다는데 아직 중소벤처 이걸 활용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것만 나와도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많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전한테. 바이오는 역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 때문에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규제라고 합니다. 이쪽 유전자 이쪽 규제는. 근데 온라인 결제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때문에 인산분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이 굉장히 장애를 당하고 그래서 삼성페이가 만들어놨는데 삼성페이는 사실은 무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결제 서비스는 알리바바라는 텐센트가 돈을 받는데 삼성 무료 서비스하고 삼성은 카드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핸드폰으로. 기본적으로 카드를 통한 결제죠. 근데 중국은 카드가 없이 바로 온라인 결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카드 서비스 대신해 주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반쪽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라는 얘기죠. 무늬만 온라인 결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원인이 이 금산 분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해당되는 은행이. 은행이 없는 사람, 은행 허가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도 역시 각종 원격 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기기법도 등이 아직도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많은 기회창들이 작동 못하고 있대서 그래서 기회창이 있는 반면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가령 캘리포니아 갔더니 캘리포니아의 준 피자라고 피자를 딜리버리 하는데 기존의 피자 딜리버리는 이미 만들어진 피자를 그냥 배달한 거잖아요. 근데 준 피자는 이제 피자를 배달하는 차 속에서 조리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이게 히트인데 한국에서 이거는 불법이에요. 한국에서 모든 음식은 그 식당에서 조리가 끝나고 배달하자.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요약하면은 우리나라 크게 정책 과제 대응을 보면은 제 책에서 이제 노동시장, 교육, 인력 차원의 정책을 다뤘고 그다음에 마지막 산업적인 다뤘는데 특히 한국 경제 크게 봐서 위기의 핵심이 이제 생산성이 낮은 것이죠. 아직도 미국과 선진국 사이가 많이 낮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이 경쟁력이었던 아직도 낮은 상황이고 구체로 보면은 이제 주력 기관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어떤 갭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 성장동이 부자다. 저는 이제 일단 바이오 심리를 일단 봤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수는 많은데 혁신성과 국제성이 좀 부족하다. 다 아는 어떤 상황이고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그래서 과다 보호된 어떤 대기업 노동시장과 과소 보호된 2차 노동시장 간의 어떤 이중구조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저성장과 저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에 결과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저성장의 어떤 결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한국이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단 말이죠. 이 5년 1% 법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1년도에 잠재 성장률이 5%였다가 그다음 5년도에 3.7%, 그다음 5년도에 3.4%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면 이제 일본처럼 이제 일본은 잠재 성장률 1% 0%대인데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10년 지나면은. 근데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가느냐? 다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2% 갔다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최소한 3% 유지할까, 이미 3% 떨어졌는데 3%는 유지해야만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것이 한국에 처한 지금 회색 코뿔소 리스크란 말이죠.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는 블랙스완은 그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은 리스크로서 한번 발생하면 난리가 나는 리스크가 블랙스완이고,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다 언젠가 올 거 생각하는데 대비를 못하는 리스크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냄비에 끓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저차에 떨어지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리스크 한국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일본처럼 0%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미국처럼 반전시켜야 된단 말이죠. 최소한 3%대까지는. 그래서 현 정부가 난 정책이 이제 네 바퀴 경제 정책인데, 두 바퀴는 이제 소득 주도고 혁신 성장이고, 나머지 두 바퀴가 이제 일자리, 공정경제를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사람 중심 경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바퀴들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제대로 좀 안 굴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소득 주도를 했다가 또 부족하니까 이제 각종 그 혁신 성장이 나오면서 작년 말에 이제 각종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이제 2000대 초반 같은 제2벤처부를 만들기 위해서 스톡옵션 비과세를 이제 10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 투자의 소득 공제 확대하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제 포지티브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인수도 장려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편입된 유예 기간을 이제 3년에서 7년 늘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바람직한 것들인데, 아직 또 좀 또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재정 진입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믹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면 같은 신기술 쪽에는 돈보다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존 중소기업들을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한테는 스마트를 도입할 수 있는 재정 진입이 필요한데, 이게 서로 믹스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구분되어져 가지고 정책이 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순신이 이제 12척 나왔다 우리한테는 10년 나왔다고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초고령화로 들어가는 것이 2026년을 봅니다. 그래서 65세 인구가 20% 넘는 것이 이제 초고령화 기준인데, 그게 2020년으로 보고 4천 명의 많은 가능성이 실제로 이제 현실화하면서 당장 닥치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한 2030년으로 보고, 중국이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는데 이제 지금 10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한국이 다시 잠재 성장률을 3% 위로 올리는 것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20년을 잘 쓰면 한국이 선진도상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현 정권의 어떤 지지도 높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조조정과 전략을 피면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일본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시점에 구조조정을 안 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일관한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갖게 된 계기인데, 한국도 경기 부양책 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이 시기에 어떤 구조조정과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다행히 유리한 것이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에,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미 재정이 적자였는데 한국은 다행히 흑자거든. 그래서 돈을 잘만 쓰면은 일본 20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이제 그 자영업한테 굉장히 타격을 줬는데 결국은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자동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결국 자동화라든가 스마트화를 일부 이제 부수적으로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러면 자동화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주는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일단 최저임금 인상 이걸 촉발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중소벤한테 지원할 것은 그 최저임금 갭 주는 것도 되지만은 그걸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자동화를 통해 해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이 오히려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김에 차라리. 그죠? 그래서 신산업 정책 차원은 그 장기적 비전과 단기 실행을 좀 정합해 가지고 그래서 탑다운과 버텀업을 겸해서 기본적으로 큰 하도는 중소벤처의 어떤 그 혁신화 국제화 결국은 스마트화에 한 5년간 엄청난 돈 많이 투입하면은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가능성은 4차 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제일 돈이 들어가야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 비전은 소득주도 아니고 혁신주도 아니고 그 수를 넘어서는 높은 차원인 인간 중심의 경제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 말이 이제 세경제 포럼에서 그 쓰기 시작한 말인데 거기서 작년에 쓴 말이 휴먼 센터 소사이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경제 포럼이 2030 비전면에서 인간 중심성을 세경제 포럼이 내세우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참석했던 그 11년에 열리는 이제 작년 11월에 열린 두바이에서 열린 세경제 포럼의 그 글로벌 퓨처 카운슬 회의에서 2030년은 기술이 아닌 인간이 센터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봤고 4천명 기술들이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물적 능력을 보완시켜 가지고 인간을 증진, 인헤이스먼트 시켜 가지고 모든 인간이 고도화된다는 인간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로보틱스는 인간의 물리적 능력을 높여가지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화 돼가지고 막강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간을 탄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위험한 로봇이 하고 인간들은 안전하고 즐거우면서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만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개선된 유전자를 가지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 육체와 수명이 연장되고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춰가지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아주 뭐 희망적인 비전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능력 증진 과정에서 모든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면은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격차도 없어지고 노인과 청년의 격차도 없어지고 그죠? IQ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격차 없어가지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4차 세계경제 포럼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 사회의 어떤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현재 위기인데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퇴각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계속 이제 그 50년 주기였던 그 장기 파동을 겪고 왔는데 4차 혁명이 자본주의 다시 한번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장기 파동의 그 파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창업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노동을 대체해서 인건비가 전락되고 크라우드 펀딩, 뭐 IC 오픈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 조달의 어떤 그 길이 열리고 3D 프린팅으로 낮은 비용으로 시제품 및 틈새 상품 제작이 가능하단 말이죠. 틈새 및 고급 상품. 그리고 고용 창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고 효과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그 자본주의 역사의 어떤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번에 혁명도 그럴 것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유형 근로가 가능해지면서 노동이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바뀌단 말이에요. 노동이라는 게 가게나 출근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노동 이제는 뭐 출퇴근 개념도 바뀌고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가가 더 많아지고 노동 창구 확대되고 올 출산도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연 근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출산율도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면서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사회체험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결국은 인간 중심 사회란 말이죠.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에 간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로봇을 시킨다. 그래서 한국도 사창명으로 새로운 선순환 균형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도 성장이 필요했고 인구도 많아야 됐고 일제 많아야 되는데 이제는 중경제 성장만 해도 거기에 맞는 저인구 성장이 현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수의 고부가 질자를 만들면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고고에서 이제 중중중 이런 새로운 균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성장률이 뭐 1% 0% 돼도 실업이 없고 뭐 괜찮잖아요. 한국이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체미에 가지는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패러다임은 고령화와 인구 성장 정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 고부화처해 가지고 경리가 올라가면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를 중소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세 가지 균형, 다시 말해서 인구가 적어져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화 차로서 저성장형 균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 균형, 공간 균형, 그러니까 공간은 이게 수도권과 지방이죠. 그다음에 대중소 간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명학 교수님 저쪽에 계실 때 양쪽으로 계시고 우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닐 때 질문지 내주시면 또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대단히 짧은 시간이 잘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아는 그 회사 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성에다가 땅을 50만 평을 몇 년 전에 샀는데 매년 땅값이 2배 올라가가지고 돈이 너무 벌려서 정말로 걱정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많이 벌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벌려가지고 정말로 이거 관리하기 힘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저 아는 분은 그 따님이 삼성 바이오 시밀러에 작년에 취직을 했는데 그 한 주에 10몇만 원 하던 걸 사놨더니 지금 그 천주로 샀는데 5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재산이 5억이 됐는데 왜 취직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사느냐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바이오 시밀러 이걸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제 보면은 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때 정말 지피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잘 정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주된 적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적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아닌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그런 거고요. 한 번은 그 이 삼성에서 주최하는 서울의 투자 전문가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더니 이제 뭐 산업을 왜 이런 산업에다가 무슨 그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금 대비 순이익이 이렇게 많다고 하느냐 뭐 사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근 교수 말씀처럼 산업의 동향하고 중국하고 잘 알아야 되니까 바이오 시대 바이오주를 사야 된다. 살라고 하니까 아직도 적자인데 어떻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근 교수가 용어를 잘 선정하는데 5년 1%의 법칙,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5년 1%의 법칙. 이것도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네 바퀴 이것도 이근 교수 용어가 아닌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딱 10년 남았다. 요거는 저는 조금 긴 게 아닌가 한 5년 남았다. 예, 10년 남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요 공급 두 바퀴라는 시각이 필요한데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쪽만 이렇게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로봇 드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미래학자하고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는 섹스 로봇가 나오면은, 남자 섹스 로봇가 나오면 키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살 색깔도 8천만 개의 기본이 8천만 개인데 클릭하면은 1억 6천만 개 색깔이 나온대. 살 색깔도. 그 다음에는 이제 IQ도 60, 7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IQ 60, 70 넘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남자 섹스 로봇 IQ가 70 넘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 아니, 바람 피워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 중심 경제라고 했습니다만, 전 생각에 우리 장만기 회장님께서 40년 전에 결국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미나는 인간 개발은 중심 세미나가 예. 여기에 그 이준우 뭡니까 이게 회사 이름이 파오스 어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의 재생 에너지 산업은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어렵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펠레트 발전, 풍력 발전 등등이 정부의 허가가 민원으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첨부한다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몇 개 더 하나씩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고, 두 번째는 태양광, 펠레트 발전, 풍력 발전. 글쎄 그쪽 하시면은 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 결정이 어려운 것이 다들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 방향은 아는데 실제 이제 사업이나 돈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가도 아무 시장이 없고 너무 늦게 하면 또 남이 다 먹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도 결국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이쪽 시장이 이제 그쪽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얼마나 빨리 시장이 열리고 얼마나 빨리 규제가 이제 풀리나가 문제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쪽으로 뭐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퍼스트 무버 자꾸 하라는데 퍼스트 무버 잘못했다가는 퍼스트 루저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안 풀리면 돈만 걸어받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 환경 결국 미스매치를 계속 잘 주시하고 어떻게 풀리느냐 또 스스로 풀어내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사업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퍼스트 무버인데 지금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아무튼 앨런 머스크가 퍼스트 루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많은 상황에서 보면은 퍼스트 무버보다는 세컨드 무버가 이제 결국은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새 사업의 그 자원 투입 면에서 장기로 타임프레임을 잘 세워가지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장은 그쪽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섣불리 했다가는 퍼스트 루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그 기본 전략 차원에서 원적인 일단 말만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께서는 장명자님, 셀 회장님이세요? 네. 중국의 4차 산업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 2030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을 얼마나 나올지, 어느 업종에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글로벌 기업의 기준은 이제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포춘 500에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위크 1,000개 기업, 그다음에 이제 뭐 포브스 잡지에서 한 2,000개입 있는데 포춘 500 잡으면은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포춘 500에 3개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110개거든요. 이미 세계 2등이에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이 95년도에 포춘 500 중에
각각 150개 갖고 있었어요. 150개. 둘이 합치면 300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150개에서 지금 이제 100개 밑으로 떨어졌고 일본은 반토막 나 60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 초월한 기업 수하고 그 나라 경제 성장과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 20년 동안 일본의 포춘 500개 수는 반토막 났단 말이죠. 한국은 14개, 12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옆으로 왔다 갔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릭스의 성장이 똑같이 그 포춘 500대 하는 브릭스 나라의 그 기업수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래서 현재 중국이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1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중미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제 중국한테 본격적인 시련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한 책 중에서 우리가 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신흥 강대국은 기존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한다는 그 시랍 시대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예언이 있는데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중국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그 충돌의 함정에 중국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중국이 500대 기업을 더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슬로우다운 하겠죠. 그리고 성장률도 지금 이제 7%부터 슬로우다운 했는데 중국 차원에서는 이제 신입시 정부의 생각은 중국은 과감하게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자기의 경제 모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미국식 모델을 자기의 롤 모델로서 삼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이 스스로 창출해야 되는 지금 모든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모델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 했다면 중국은 근데 어떻게 그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한 추격 이론이 뭐냐면은 추격만 해갖고 추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격 역설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타겟을 넘기 위해서 타겟을 모방만 해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미국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깨달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 특히 가장 큰 리스크가 민주주의인데 한국은 민주화 산업화를 다 했지만은 민주화하기 위해서 커다란 많은 비용을 치른 것인데 중국도 이제 산업화를 하고 이제 민주화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화를 거꾸로 하고 돌렸다는 면에서 이것이 자기 모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일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중국의 리스크는 경제 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 특히 정치에서 올 것 같고 시진핑에 대한 지지자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 지식인들 특히 일반 사람들 점점 너무 과도한 통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지면서 좀 떨어졌다는 면에서 중국이 지금 앞으로 들을지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 같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정치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BAT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미국의 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대등된 기업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대단한 업적인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공산당 통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비즈니스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우려된 상황입니다. 예, 그 유모합니다만은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많이 싸웁니다만 중국이 제일 겁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제일 왜 한국을 겁내는고 하면은 그 20명 이상은 잘 못 만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20명, 30명 이렇게 팀을 짜서 한국에 보내면은 1박 2일만 하더라도 뭐를 배워오는 거 아니? 그냥 바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걸 배워온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2025라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반도체라든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산업을 모두 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건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도 될 때까지 하고 있고 근데 그 중국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도 보면은 인구가 많아서 선수 선발을 못 한대요. 이걸 어느 성에서 해야 되느냐? 이건 내 사람 이번에는 뽑아야 된다. 이러다가 보면은 한국한테 만날 친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겼잖아요. 몇 년 전에 축구도 이제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심을 좀 해도 되는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의 황제가 지원을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구교근 한마음 특허 대표님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한국 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모든 해법은 강의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에 따른 신기술 실현이나 가장 큰 장벽은 규제인 바 여기에 대한 학자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자꾸 떠들면은 계속 많이 저기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제2 벤처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뭐 스톡옵션이라는 거 많이 얘기했더니 스톡옵션 같은 거 작년에 이제 개선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책도 전에는 청년 2명 고용하면은 세 번째 명을 이제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처음부터 바꿨잖아요. 처음부터 한 명 고용할 때마다 1,000만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거죠. 물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것도 보면은 수용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은 반영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뭐 현 정부가 뭐 규제 샌드박스 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 하니까 일부러 보이는데 아직도 보면은 제일 아직도 별로 논의가 없는 것이 스마트 셀스 쪽이 별로 아직도 뭐 굉장히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셀스 쪽이.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 4,000명 제가 위원인데 거기서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여기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뭔가 좀 법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국회도 4,000명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성식 의원이 위원장인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금 방안들이 나와가지고 곧 이제 법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위원이라서 아는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말까지는 국회 차원에서 일부 좀 규제 완화하는 법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들이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손자병법에 따르면 그 장점이 바로 약점입니다. 사실 조직도 안 돼 있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게 또 교수의 주 역할도 아니고 비판해야 할 교수들이 사실 많은데 좀 안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수십 년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널리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만 꼭 이런 유머를 하는데요. 여러 교장 선생님들께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보통 인재를 특수 인재로 만들어서 대학에 진학시키면은 우리 대학 교수들이 4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특수 인재를 보통 인재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내보냅니다. 4년간이란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막 웃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특수 인재를 대학 교수들이 보통 인재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면은 정치인들이 바로 인수해가지고 보통 인재를 문제아로 만들. 사실 이게 후진국 실정들이거든요. 실정들이 이게 경륜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학자들의 경륜도 일본 보면은 90대, 80대, 70대 막 세계적인 학자들이 층층으로 많고 미국은요 한 대학만 가더라도 후진국 몇 개 대학에 버금하는 그런 인재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은 뭐 도서관에 책도 자기가 사야 되고 뭐 경조사 뛰어다니고 뭐 정신이 없어서 또 인정사회고 관계사회니까 만날 뭐 연구만 하는데 뭘 했느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장만기 회장님 하시는 이런 인간개발원이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 기업은 많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만 이 동안에 정치인들은 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은 사장님들 좀 끄집어내려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간 중심 경제, 인간 중심 사회. 그래서 전에 조용헌 교수라고 조선일보에 있는 분이 말씀이 그러대요. 사장님들은 무조건 베푸십시오. 주위에 못 사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욕심 좀 덜 내고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사회가 오래 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막 융합되는 과정이 돼가지고 저는 항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막 확 섞여가지고 반성해가지고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이제 이래서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 장 회장님 잘 중심 좀 잡아주시면, 여기 또 대가님들이 많잖아요. 진짜 주위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학자들, 교수들이 사실 앞만 보고 책 쓴다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 교수님도 뭐 캠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또 국제 경쟁이 있으니까 정부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에 여기는 성함을 안 밝히신 분이 질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30년을 지나 계속 저성장 트랩에 있는데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이미 저성장 트랩에 갇힌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인데, 한국은 항상 뭐 일본을 모방해서 정책해갖고 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일본이 성장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성장 실업도 없고 뭐 경제가, 그러니까 저성장 속에 균형을 다스한 거니까. 저성장 속에서 거기 사람들이 다 적응되다 보니까 사회가 그 상태로 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 일본 많이 가는 거, 일본 가면 뭐 다 뭐 깨끗하고 다 안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도. 그러니까 일본 여행 관광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좀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장률에 맞게 사회를 바꿔서 새로운 균형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균형. 그래서 그리고 사채미 그걸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의 가장 균형되기 어려운 대중소기업 격차하고 중소기업 같은 취약성인데, 그런 것들이 사채미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더 고부가치가 되면은 이 대중소 문제도 해결되면서, 그다음에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의 격차 해결되면서 꼭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모든 비용이 쾌적하고 싸다면은 꼭 수도권 안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실 그런 중수도시가 많고 농촌이 많은 거죠, 일본도. 그래서 또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어떻게 20년을 잘 겪어가지고 현재 상태 안들 잘 연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사회가 돌아가는 식으로 균형이 달성되면은 됐어, 오케이란 말이죠. 한국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어떤 추세의 것이고, 뭐 2, 3% 정도가 유지되더라도 거기서 사회가 오케이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이제 청년 실업도 사실 일본도 90년대 불황 들어갈 때 그때 청년 실업이 일본이 최악이었어요. 현재 한국과 같은. 물론 그렇다고 한국 똑같을 거라는 건 보장 없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좋은 일자리 수가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말해서 한국이 자영업 비중이 많아가지고 일본은 그래도 회사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은퇴하면서 그 일자리 그대로 이제 청년한테 왔는데, 한국은 그만 물려줄 일자리가 일본보다는 적다 그래요. 자영업 비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금 법칙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신규 일자리 나오는 청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식으로 어떤 새로운 규정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창명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성장 자체를 집착할 필요 없고 새로운 규정을 달성하는 이런 시각은 아직 현 정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을 좀 더 불어넣기 제가 이제 그 청사진을 좀 만드는 그 작업을 또 이 책 다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한국 사회 비전, 디지털 사회 비전을 교육, 뭐 스마트 시티, 헬스 다 포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비전을 지금 작업을 올해 이제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이제 내년 초에 나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있으면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 좋은 답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북 전쟁 때 미국의 그 장군이 병력의 수가 영국 장군의 4배가 됐는데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영국 장군이 미국 장군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영국 장군의 판단으로는 이 바보인데 이거를 잘 이제 보살펴 가지고 미국 군대 힘을 계속 빼도록 하자, 이래서 잘 대접해 가지고 살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 높은 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 미국 국회 의사당 점령하고 불 지를 때 이분이 또 막 굉장히 도와줬대요. 바보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래전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거는 실화인데요. 유명한 전자회사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본의 경쟁회사의 대표가 약간 부족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파워 스트럭처에서 이제 밀려나고 약간 바보가 돼가지고 정말로 살아났다고, 저 사람을 길이 좀 모시고 항상 가가지고 우리 좀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늘은 사장이 가서 배웁시다, 오늘은 부사장님이 가서 배웁시다, 막 비밀이 뭡니까 뭐 강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내려갔더라고요. 중국이 이게 이제 삼국지 이제 전략, 제가 전략을 좀 합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미국 모델 안 한다는 게 그거 진짜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미국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저는 그 스위스 연구한다고 일주일을 꼬박 오전 오후 그 이제 세계경제 포럼도 가보고 국회의원도 가보고 국회의원이 안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국회의원인데 나는 사무실도 없고 비서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1년에 4차례 만나는데 한 차례에 3일씩 12번 만나고 봉급은 국회의원이 똑같이 3만 프랑을 받는데 거기 3만 달러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규직 하면 안 되고 비정규직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정규직 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라. 정규직으로 돌려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도 스위스는 장관 7명이 돌아가면서 임기 1년에 대통령을 하는데 절대로 연임은 못하고, 제가 만났던 도리스 로이타르라는 여자 대통령은 2010년에 대통령하고 2017년에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분은 환경장관인데 대통령이 되더라도 환경 이외의 거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 정치인들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해방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정치인들은 정규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미국 모델을 모방했는데 나라가 작으니까 더 많이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반대로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될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면은 경쟁력이 자꾸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이거는 조금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장점 속에 장점이 바로 단점이라는 게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국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고, 그 주제에 저는 생각에 정말로 참 좋은 강연자를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 분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고, 열강 또 열심히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장님 이걸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